안녕하세요. 신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는데요. 16장 리스입니다. 이번 리스 첫 시간에는 리스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살펴보고요. 리스 계약을 하려면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스 이용자, 리스 제공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리스라는 것이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가 자산을 이용하는 자고요. B는 그 자산을 제공하는 리스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B가 갖고 있죠. A는 일정 기간 사용권만 갖는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액을 들여서 특정 자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이 일정 기간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한편 B는 그 자산을 사서 얘한테 넘겨주면서 리스료를 통해서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거래가 이제 리스인데요.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볼까요? 자, 리스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서를 보면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 여기서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초자산은 리스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가와 교환하여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리스 이용자가 특정 자산을 필요로 하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혹은 사고 싶지만 거액의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야. 그리고 나는 일정 기간 샀다가 다시 돌려주고 싶은 이런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용자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자산은 이쪽 자산의 제조 판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어떤 사양인지 자기가 먼저 눈으로 찜을 해놔야겠죠. 물건 선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 제공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제조 판매하는 자산을 네가 사서 나한테 넘겨줘라 이런 거죠. 그러면 리스 제공자는 제조 판매사하고 물건 발주를 하고 취득을 하겠죠. 이때 그 자산은 바로 이쪽으로 납품이 되겠고요. 실제 서류상으로는 이쪽이 이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리스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을 테니까 리스 이용자는 그 계약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리스료를 또박또박 지급을 하면 되겠죠. 언뜻 보면은 이 리스라는 것이 단순한 렌트 같죠? 리스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보면 이거는 단순한 렌트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반면에 이 리스는 렌탈하고는 좀 다르다. 마치 이용자가 자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할부 구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스 기준서가 1116호인데요. 리스 제공자부터 먼저 보면은요.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소유권은 일단 제공자가 가지고 있죠. 이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을 이용자한테 대부분 넘겨줬어. 그러면은 매각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리스료라는 것이 매각 대금과 일정 이자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거를 금융리스라 하고요. 위험 보상을 대부분 이전을 안 했어. 그럼 살짝 빌려주는 거니까 요거를 운용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운용리스는 단순히 빌려준 거고요. 일정 기간. 얘는 마치 장기 할부로 매각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리스 제공자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리스의 성격에 따라서 즉 리스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이 대부분 이용자한테 넘어가냐? 그럼 마치 매각처럼 그리고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붙여서 받는 금융리스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보는 겁니다. 즉 대부분 위험 보상,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을 제공자가 킵하고 있으면 살짝 빌려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운용리스예요. 과거에는 리스 이용자도 리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분류를 했더랬어요. 리스 이용자가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사용료만 비용 처리를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가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면은 장기 할부 구입을 한 것과 유사하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산을 인식하고 부채도 인식하고요. 그 장기 할부에 따른 미지급 부채를 리스료를 통해서 지급을 하니까 부채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택했냐 하면은 이용자하고 제공자가 짝짝꿍이 돼서 이용자가 금융리스가 아닌 실질은 금융리스인데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국제계 기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리스 이용자도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분류를 했는데요.
대부분 편법을 적용을 해서 이용자가 금융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던 거죠. 그래서 1116호 국제기 기준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리스 이용자는 인식면제라는 것은 자산부채 인식면제 규정이 있어요. 단기 리스라든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게 아닌 한, 즉 웬만한 리스라면 무조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라. 즉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현재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요. 같은 금액만큼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니까 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해라. 마치 과거의 금융리스처럼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한 거죠. 따라서 1116호에 따르면은 리스 이용자가 과거의 운용리스처럼 단순히 빌린 걸로 회계 처리해서 비용만 인식하는 이런 편법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다만 인식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금액이 조금해 기간도 1년 이내야 이럴 경우에는 굳이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인식 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용자 회계 처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1116호 리스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 계약 내에 리스가 식별이 돼야 되는데요.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아니면 그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이 판단 기준 1과 2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들여다보니 리스 대상이 되는 그 자산이 식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식별만 되면 뭐 하겠어요?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리스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사용 통제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좀 더 들여다볼까요? 계약 내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가? 요 자산이다, 저 자산이다 이렇게 분명히 계약에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스를 제공한 자가 특정 자산을 빌려놓고 아니야 너 이거 다시 이걸로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자산 대체권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리스 자산이 아니잖아요. 리스는 특정이 되고 그거를 리스 기간 내내 이용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따라서 리스 제공자가 실질적인 자산 대체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사용 기간 내내. 한편 고객은 그 자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즉 사용 기간 내내 고객이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한편 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제공자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스스로가 사용을 지시할 권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스 제공자가 갖는 권리인데 리스 제공자가 이용자한테 넘겨줬어. 그런데 그 자산을 엉망으로 쓰는 바람에 리스 기간이 끝나니까 거의 고철덩어리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의 어떤 경제적 효익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방어권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런 방향으로 쓰면 안 된다. 저런 방향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어권이 있다라는 것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편 리스 기간이 있는데요. 해지불능 기간을 포함해서 다음을 포함한다라는 것인데 리스 이용자가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 그러면 그 선택권 대상 기간을 포함해라. 예를 들어 당초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리스 종료 시에 플러스 1년이 가능해. 연장 선택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장할 게 거의 확실해. 그럼 애초부터 6년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까지 리스료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이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애초에 리스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 종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예를 들면 5년짜리 리스를 해놓고 나서요 4년이 지나고 나면 요 시점에서 이용자가 해지가 가능해. 그런데 이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해. 그러면은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해지를 안 할 거라니까 처음부터 5년인데 4년째 해지가 가능하지만 난 안 할래. 그럼 5년으로 하라는 거고요. 처음부터 요 해지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 그럼 4년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인식 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됐었죠. 일단 국제기준 1116호는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자산과 부채를 잡아라 라는 건데 무조건 잡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산 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인식 안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단기 리스는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입니다. 12개월 이하라면은 그냥 몇 달 쓰고 마는 건데 이걸 현재 가치로 또 리스 부채를 측정하고 이걸 사용권 자산으로 놓고 상각하고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렌탈처럼 지급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소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아. 요 얼마가 되지도 않는 그 기준은 새 것으로 기준으로 할 때 5,000달러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인식 면제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 부채를 인식 안 하고요. 리스료를 기간에 걸쳐 뭐 정액 기준이든 아니면 더 나은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 면제를 선택하지 않은 모든 리스입니다. 이때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리스 부채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스 부채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 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최초 측정하느냐? 리스를 개시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 현재 리스가 개시되는 날이라 하면 계약서상에 요 날부터 리스가 개시가 돼서 리스료를 부과한다라고 특정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날 현재 향후 지급할 그거죠. 요 리스료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합니다. 3년, 4년, 5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명목 금액이 아닌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 건 당연하죠. 이때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한다 하면 특정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로 하라.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은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번 리스 계약권으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리스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내재 이자율의 어떤 결정은 중급회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재 이자율이 5%다, 6%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측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제공자가 투자 수익률을 얼마로 하고 지금 리스를 부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리스 이용자 본인의 증분 차입 이자율입니다. 즉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 하면 이 자산을 리스할 때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차입을 해서 샀다면 그때 부과받을 이자율이 얼마인가? 증분 차입. 즉 원래 차입금은 있었는데 추가로 내가 뭐 1억만큼 더 차입할 때 인크리멘탈 바로잉 레이트입니다. 증분 차입 이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내재 이자율 5% 이렇게 주거나 내재 이자율을 모르고 증분 차입 이자율은 뭐 4%, 6% 이런 식으로 주게 되죠. 만약에 내재 이자율과 증분 차입 이자율을 동시에 문제에 준다면 1순위가 내재 이자율입니다. 내재 이자율을 모를 때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스 개시일 그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 리스 부채 최초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가 나오는데요. 고정 리스료입니다. 월 1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책에서 다루는 리스료는 연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가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하는 게 실무이겠지만 만약에 36개월만 하더라도 36번 지금 복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에 뭐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고정 리스료입니다. 변동 리스료도 있는데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즉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매년 초 새롭게 바꾸는 거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변동 리스료고요. 잔존가치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리스 이용자가 있고요. 리스 제공자가 있는데 리스를 하면서 뭐 3년 동안 특정 자산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리스 계약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이후 3년이 될 때 이용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고요. 반환하는 조건으로 체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준다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3년에 걸쳐 리스료를 통해서 자기가 취득했을 때 지급했던 그 취득원가하고 3년간의 일정 마진을 반영해서 3년 동안 리스료를 받아 챙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려받을 조건이라면 일단 리스료도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년 후에 가봤더니 이 이용자가 엉망으로 자산을 썼어. 그래서 받고 보니 당초 내가 생각했던 잔존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밖에 지금 안 될 것 같아. 거의 고철덩어리야.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제공자가 떠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3년 후에 감정을 해서 이거 뭐 50 이하면은
그 차이만큼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잔존가치 보증입니다. 그래서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서 이용자가 물어줘야 될 것, 이게 리스료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한편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 즉 뭐냐면 3년짜리 리스였는데 3년이 됐을 때 이용자가 나 이거 내가 킵할래? 소유권 넘겨줘. 일정 대가를 주고 이게 매수 선택권입니다.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할 때 그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을 아예 처음부터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하다니까 리스 부채에 집어넣는 거죠. 다섯 번째는 리스 기간이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즉 리스 기간이 5년인데 4년째 나 종료할래 이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때 위약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료하는 데 드는 위약금. 나는 위약금 내고 끝낼래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리스료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요 2번 변동 리스료하고요. 3번 잔존가치 보증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고 우리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고정 리스료,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 뭐 중도에 나 종료할래 라고 할 때 이제 위약금 등을 최초 측정에 집어넣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변으로 들어갈 리스 부채를 측정을 했으면 이제 사용권 자산을 측정해야 되는데 사용권 자산을 리스 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는데 그 원가에 다음의 항목을 집어넣으래요. 자, 1번이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 부채를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현재 가치로 100만큼 잡았으면 사용권 자산을 100으로 일단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100.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갈 것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2번을 보면 리스 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가 있으면은 이미 대변으로 현금 나갔겠죠? 그거를 사용권 자산에다가 어플하는 거예요. 리스료는 리스 부채였는데 아니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리스 부채의 측정에 들어갈 리스료는 리스 개시일 그날 현재 아직 지급이 안 된, 즉 미래에 지급할 놈만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하여 리스 부채로 넣는 것이고요. 만약에 리스 개시 전에 지급한 리스료가 있으면은 그건 부채는 아니지. 내가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대신에 사용권 자산 취득 대가로 지급한 걸로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원가, 즉 리스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어떤 지급해야 되는 취득 부대 비용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할 때도 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을 했죠.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유형자산 회계 처리를 배울 때 미래 원상 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원상 회복 의무에서 지출할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복구 충당 부채로 해서 자산에다가 집어넣죠. 바로 그 원가 추정치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어떤 리스 체결의 증분 원가인데요. 리스 개시일 전에 일단 돈부터 나가죠. 이때 요거를 차변 마치 선급 비용처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리고 얼마 지나서 리스 개시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리스 부채 인식했고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죽여버리면서 다 사용권 자산에 엎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한번 볼까요?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인데 갑회사는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리스했대요. 공통자료를 보면은 1년도 1월 1일부터 5년도 말까지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고정 리스료는 10만 원인데 매년 말 지급이고요. 연초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간단한 게 지금 모두 다 연말 지급, 연 1회입니다. 할인율은 내재 이자율은 모르겠대. 근데 이용자 본인의 증분 차입 이자율은 연 5%라고 하니까 이 5%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을 해서 리스 부채를 최초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더 이상의 조건이 없대. 그럼 10만 원씩 5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간 5%의 연금연가 계수를 적용을 하면은 모두 명목금액 50만 원의 현재 가치가 43만 2,948원이 돼서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이렇게 같은 금액을 넣으면 돼요.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리스가 종료가 될 때 즉 5년 후에 리스 자산을 5만 원의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갑이 갖는데 근데 그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대. 그럼 이 5만 원도 결국은 지급할 금액이기 때문에 리스 부채 계산할 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10만 원씩 5번 뿐만 아니라 5년 후에 나갈 5만 원의 1원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은 0.78353 곱한 그 금액이 5년 후 5만 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거를 지금 인식해야죠. 47만 2,125원만큼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또 해볼까요? 경우 2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5,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5,000원만큼
추가로 나가면서 472125 리스 부채 앞에서 했던 금액에 더한 금액이 사용권 자산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리스겟을 직접 원가 발생일이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냥 여기에 요 하루 전에 예를 들어 현금 대 리스겟을 직접 원가라는 차변 계정이 이리 와도 상관은 없겠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현금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요 사용권 자산에 리스겟을 직접 원가가 포함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경우를 볼까요? 1년도부터 5년도 말까지가 리스 기간인데 4년도 말, 즉 4년이 지났어요. 리스를 종료할 선택권을 가진대. 4년이 지나고 나서 종료 선택권을 행사한다면 4만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의 뭐 상당히 확실하대. 그러면 애초에 리스 기간을 4년으로 보고 리스 부채를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기간 4, 5% 그리고 4만 원 위약금에 기간 4, 5% 1원의 현가 계수하면 387503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1년도 초에 리스를 개시를 할 때 나 4년도 말에 해지해야지. 그런 식으로 리스 계약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애초에 리스 기간을 4년도 말에 끝나는 걸로 해야지 뭐 5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위약금 부담하는 조건을 뭐로 넣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5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즉 경우 1처럼 이렇게 지금 432948로 해놨는데 2년도 3년도 이렇게 가면서 나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추가로 요 위약금을 리스 부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리스 부채 사용기간 중이죠. 그러니까 리스 기간 중에 리스 부채를 재측정 혹은 재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배우면 해요. 그냥 이거는 좀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위약금을 집어넣고 기간은 단축하고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인식을 했고요. 이제 기간이 지나잖아요. 후속 측정입니다. 리스료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이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 비용이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 리스료로 1000이 나갔어. 그럼 1000 중에 일부를 이자 비용으로 하는데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리스 부채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즉 리스 부채 최초 인식을 했죠. 거기에 적용된 할인율을 여기 유효이자율입니다. 할인율이 곱해서 이자 비용 나머지가 원금 상환.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편 사용권 자산,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잠시 후에 보자고 하여튼 상각은 해야 되고요. 손상차손 인식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권 자산이 유용자산으로 분류가 됐고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용자산의 유형, 그 클래스에 관련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그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편 리스 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리스로 내가 받은 사용권 자산도 투자부동산이야. 즉 투자부동산이 되려면 리스로 내가 사용하려고 받아왔는데 다시 제3자한테 리스를 해줘야 돼. 그것이 투자부동산이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걸 전대리스라고 하는데요.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봅니다. 우리는 일단 상각인데요. 자, 사용권 자산을 유용자산으로 놓고 상각을 할 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리스 기간이 있을 거고 요 자산의 내용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스 기간 내용 연수 어느 기간으로 해야 되느냐인데요. 구분을 보면은요. 리스 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이야. 그럼 그 종료 시점까지 이용자에게 기초자산 소유권이 넘어간대.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유권을 제공자가 갖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은 이용자한테 넘긴대.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5년간 상각할 게 아니라 주구장창 계속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시일부터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상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인데 내용연수가 3년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비상식적이지. 그래서 내용연수는 리스 기간보단 길 거입니다. 한편 그것 말고도 앞에서 이야기한 이용자의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 있었죠. 이 행사할 것임이 이미 반영이 됐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리스 부채 계산을 할 때 거의 매수 선택권 행사가 확실할 때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매수 선택권 행사든 소유권 이전이든 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밖의 경우로 하면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리스 개시일부터 내용 연수 종료일과
리스 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 기준이니까 혹시라도 내역연수는 5년이고 리스 기간은 6년일 때는 5년으로 하고 이게 4년일 때는 4년 둘 중에 짧은 걸로 하려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내역연수보다 리스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밖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만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 첫 시간 요 예 2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내용하고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후속 축정 이야기인데요.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기장치를 리스했대요. 리스 기간은 5년입니다. 리스료는 고정 리스료 10만 원을 매년 말 지급이고요. 할인율은 내재해제는 모르겠고 갑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 뭐 여기까지는 앞에 예 1과 유사합니다. 자, 기기장치의 내역 연수는 잔존가치 없이 7년에 걸쳐서 이제 상각을 하면 되는데 리스 기간 종료할 때 갑회사는 5만 원에 기계장치를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요. 요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대. 그러면은 내역연수 7년이고요. 리스 기간은 5년인데 몇 년간 생각해요? 7년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도 리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중에 생각할 때 사용권 자산은 7년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리스 부채 이자 비용 사용권 자산 상각 뭐 구매 선택권 행사 시에 회계 처리를 보자라는 건데요. 먼저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10만 원씩 5번 나가죠. 한편 5년째 5만 원의 매수 선택권 지급하죠. 이건 이론의 형과. 그래서 472125가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이면서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 금액입니다. 그럼 리스 부채 472125는 요 삼각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연간 리스료 10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요 10만 원은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나눠야죠. 이자는 472,125의 5%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이가 원금. 그래서 원금 빠져서 395731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5년도 말에 5만 원만 덩그러니 남겠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5만 원이 들어가 있더랬잖아요. 10만 원 나가면서 대변으로 현금, 차변에 이자 비용 23606, 리스 부채 76393 식으로 이제 5년간 끝을 냅니다. 한편 매년 사용권 자산은 472,125에 나누기 5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역연수 7년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도 내가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연수 7년 아니야. 그래서 67446.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연도 거를 볼까요? 5년도 12월 말에 드디어 다 리스료가 끝났어. 그럼 구매 선택권 행사 시에 현금 5만 원 나가면서 리스 부채 죽여버리면 되고요. 이때 남아있던 사용권 자산 지급 2년 미상각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계장치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첫 시간 요 정도로 끝내놓고요. 못다한 이용자의 후속 축정 예와 제공자 회계 처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